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하고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일단 이 댓글이 좀 양이 많아지면서 제가 읽어보긴 다 읽어보고 제가 댓글에 여러분 답변도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진짜 약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이라든가 아예 그냥 비난하는 글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글들에는 댓글을 작성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글들에는 거의 모든 글들에 제가 이제 못 봐서 댓글에 보니까 댓글에 답글을 달게 되면 제가 이제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빼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방송에는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예, C피플스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SEC가 ICO들을 규제하면서 ICO들이 벌금을 내고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고 변호사들 고용하기 위해 비트이더 팔고 있어서 앞으로 벡트 거래소 열리고 기관들 들어와도 자금 확보 위해서 계속 매도세가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 몇 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더리움으로 ICO를 진행했고, 결국에 그 부분에서 뭐 스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돈이 필요한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회사들도. 그런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던지면서 이더리움이 계속 가격이 빠진다, 그래서 이런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이 얘기는 작년 상승장 오기 전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도 이 얘기는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오스가 경쟁사인 이더리움을 죽이기 위해서 1년 내내 ICO를 진행하면서 그 들어오는 이더리움 물량을 계속 시장에 던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땠어요? 결국에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이더리움이 갈 때가 되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그 금융 세력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이제 수법이라는 거죠. 로스차일드의 뭐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뭐 예전에 그 런던 거래소에서 기둥에 이제 서서 등을 대고 미리 이제 영국 채권을 막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 이제 대중들은, 야, 저 사람이 지금 영국 채권을 판다는 건 저 사람은 이제 정보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영국이 졌나 보다, 전쟁에서. 그래서 같이 던집니다. 던지니까 그 던진 물량을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다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6천, 7천부터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기사가 있나? 하고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던지기 시작하면 3천, 2천 뭐 이런 식에서, 이런 데서 막 다시 매수하는 거죠. 매수해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영국 채권을 그런 식으로 해서 싹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장을 끌어올리기 전에 이런 금융 세력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수법이다. 시장에 버스성 기사를 날리고 사람들을 흔들어서, 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정보가 있나 보다, 저희가 망하나 보다, 영국 망했나 보다, 영국 전쟁에서 져서 이제 망하나 보다, 영국 채권 버리자,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 지금 현재 이 상황도 전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전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두 개의 ICO에 대해서 벌금을 물렸는데, 존 메가피가 이제 SEC, 원래 이제 ICO 지지 선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SEC에서 이제 경고를 받고 자기가 이제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뉴스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이제 법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기도 해요. 뭐냐면 실제 이 2,000개가 넘는 지금 이 암호화폐들 중에 스캠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실제 사업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면 개발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오스 가격이 빠지는 게 이더리움 이오스 뎁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빠지는 건 전 아니라고 본다. 예,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덤 그레이스 피스님이 이제 질문을 써주셨습니다. 읽어보면 세계 금융을 암호화폐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갖게 될 것 같군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에 둔 우리가 2019년에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을런지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사이에 이제 경기 침체가 심하게 표현하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금리도 지금 30년 만에 그 금리가 하락하던 그 트렌드를 깨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권은 상승하던 그 채권 가격이 그 추세를 깨고 이탈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이 발행된 2008년 이후에 너무 많이 발행된 달러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러 가치가 이미 이제 95%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는 0원으로 수렴되면서 그 과정에서 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저는 이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을 이제 잡기 위해서 2008년 그 97년도 98년도 IMF 때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들 신흥국들,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때는 이제 유로존,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는 전 중국을 이제 잡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 및 화폐 전쟁 안에 결국에 이런 내용까지 다 그 전체 우리가 기존 쓰고 있는 이 신용화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2008년도 이제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실제 그때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직접 느껴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괜찮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 주식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중국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 엮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 글로벌로 엮여 있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을 때 뭐 자영업을 하든 개인이든 아니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개인이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97년도 이제 IMF가 왔을 때 국가 부도의 날,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 결국 국가가 부도가 되기 전에 IMF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그 안에서 국가가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 국민들을 다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국가가 부자고 여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하나하나 좀씩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도와줄 수 있지만, 국가가 전체적으로 위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 개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다 손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각자 생존해야 된다. 각자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올 경기 침체,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경제 대공황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침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헤쳐나가고 오히려 이제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각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국가적인 우리 한국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도 물론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이 위기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런 거죠. 만약 부동산이 막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주식이 폭락을 해요. 그때 나라에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결국에 외국 자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헐값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모은 자본들을 뺏기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내놓은 그런 헐값이 된 자산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사줌으로써 이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각자 생존해서 각자가 잘 경제적으로 부를 지켜나가면 그게 국가의 부와도 저는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좀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ICO도 금지시키고 거래소 이제 신규 입금도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줘서 실제 ICO 하는 회사들이 뭐 싱가포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몰타 이런데 다른 나라의 법인을 만들고 실제 일은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게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래소도 우리나라 거래소도 글로벌한 이제 거래소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렇게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브래드 제이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볼게요. 일단 저의 의견은 차트 분석 외에 현물을 잣대로 평가하여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의 기준으로 금을 잡아보았습니다. 화폐란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 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세계 실물 자산의 대표는 금이고 화폐 자산의 대표는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을 보유한 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죠. 위키백과의 금 보유고를 검색해보시면 상위 40개국의 보유량이 나옵니다. 약 31,429톤이죠. 오늘 기준으로 미국의 금 1kg의 시세는 4만 달러이고 비트코인 발행량은 1738만 개입니다. 비트코인 1코인당 약 1.8kg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나누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코인당 가격은 7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천만 원 되겠네요. 1달러 1,000원이라고 하면 7,200만 원이고요.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위의 내용은 저희 희망회로를 기반으로 한 상상해 본 것이고요. 전 세계 금의 총량은 위의 수치보다 훨씬 높겠지만 국가 보유분만으로 한정지어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써주셨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브래드 제이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산하신 것처럼 국가 보유분만 해도 이제 72,000달러인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때 자료를 보시면 일단 이 파이낸셜 에셋으로 있는 투자 금이 이제 6만 톤이래요. 그게 돈으로 했을 때는 2조 5천억 달러.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2,500조가 되는 겁니다. 2,500조. 여기서 이제 그럼 금이 비트코인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비트코인이 이 금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뭐 10%라고 하면 200조가 되는 것이고요. 50%라고 하면 1000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플이 어떤 돈의 역할을 한다. 그 스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베이스머니라든가 그리고 이제 뱅크머니 부분에서 지금 28트릴리언, 그러니까 28조 달러 그리고 50조 달러예요. 그러면 2경 8천조 그리고 5경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에서 어느 비중을 뭐 지금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뭐 스텔라라든가 리플이 차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세계 모든 정부의 채권의 가치가 있고요. 결국에 블록체인 이 기술, 암호화폐 기술은 가치를 담아내잖아요. 가치를 전송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치들을 자산들을 다 이렇게 디지털화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얼마가 되겠냐는 거죠. 모든 세계의 모든 주식 및 이따 제가 말씀드릴 또 있는데 주식 및 회사 채권을 했을 때 이거는 116조 달러라는 거예요. 116조 달러. 그러면 11경 6천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290조 달러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이 가장 큽니다. 파생 상품이 가장 크고, 이렇게 봤을 때 파생 상품부터 뭐 부동산, 주식, 회사채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금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시장은 이 전체 우리가
달러가 풀려서 그 달러와 각국 나라들의 화폐가 만들어낸 이 가치들, 돈으로 표현된 이 양에서 금은 사실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 금에 비유한다고, 디지털 금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금에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저는 이 경쟁력이 이 암호화폐의 잠재력이 저는 여기 있다고 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물 경제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을 때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고, 브래드 제이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오스 홀더인데 상승장에선 그저 코인 가격만 보고 있다가 하락장이 되니까 오히려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 공부를 하니까 좋은 걸 알잖아요. 우리가 좋은 걸 알게 되고, 야 이거 진짜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을 보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는 영원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관적으로 쳐다보거나 이 시장 자체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각 코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 가능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싸?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충희님 질문은 뭐냐면, 내년에 이제 STO가 대세가 될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이오스나 이더리움을 통한 ICO는 수요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는 저는 물론 예전에 이제 ICO를 통해서 그 이더리움이 몰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뎁트를 보시면 투자를 받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ICO 같은 경우는 그냥 기부입니다. 기부. 여러분들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코인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재단에 이제 기부를 하고 그 기부의 대가로 그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코인을 우리한테 이제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STO로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있는 겁니다. 어떤 그 회사에 우리가 자산을 ICO 같은 경우는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ICO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ICO로 해서 물론 그 물량이 잠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뎁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이더리움을 바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하드캡을 정해서 200억,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했다. 그럼 200억이 모였어요. 그럼 200억을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그대로 들고 있는다? 그럼 그 회사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억을 어떻게 보면 빨리 다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 200억, 지금 왜냐면 실제 쓰이는 돈들은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월급으로 밥을 사 먹고 월세를 내고 하는 건 일단은 실제 달러라든가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 로드맵에 있는 상황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뎁들은 자신들의 코인들을 일정 부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더리움의 뎁인 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카이버라고 하면 카이버도 이더리움으로 이제 ICO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 카이버에 대한 코인도 일정 부분 자신들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이버가 성장했을 때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이 올라가는 이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지, 이더리움 자신들이 ICO로 받은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전화가.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가격이 이제 빠지는 거는 가격이 빠지는 거는 이더리움 뭐 ICO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 ICO 했던 물량들이 던져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STO가 대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STO가 대세가 되면 이더리움 수요가 이제 감소하지 않냐?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뭐 이더리움 뎁, 이오스 뎁이라고 하면 그 뎁에 유저가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와사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오스 뎁이 활성화돼서 그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이오스 그 해당 뎁은 일정량의 이오스를 계속 구매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유해야 되는 이오스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잠기는 물량이 많아야지, ICO를 통해서 잠기는 물량이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ICO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이더리움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바로 법정화폐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무지님이 써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더리움보다는 뭐 법정화폐나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으로 ICO를 할 거라는 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STO가 되면 어차피 이제 증권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증권법을 따르고, 그 증권법을 따른다는 거는 그 회사의 일정 부분의 가치, 지분을 투자자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법정화폐를 이제 받아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가 수요가 저는 줄어들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요는 그 안에 있는 뎁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써주셨네. 법정화폐로 자금 모집을 하려면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STO가 아닐까요? 증권형 토큰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폴리메스나 티제로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를 대신하지 않을까요? 이오스 홀더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리메스나 티제로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증권형 토큰 STO로 이제 되는 거를, 그 전환을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고, 그 도와줄 때 이제 폴리메스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티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그 티제로 거래소에서 어떤 토큰화 시키는 거죠. 증권들을, 주식들을 토큰화 시켜서 올리는 게 이제 티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 폴리메스나 티제로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를 얘네가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거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ICO 시대는 가고 STO 시대가 온다, 이런 말들이 요즘 들리는데, 플랫폼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된 부분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잠시만요. KKSPT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좋은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거 혹시 이 영상을 KKSPT님이 올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KBS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현재 사태를 취재를 했어요. 읽어볼게요. 베네수엘라보단 덜하지만 극심한 인플레로 온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요. 암튼 2001년 1달러 1페소에서 현재는 1달러 40페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페소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부동산에선 아예 달러만 거래대금을 받는 실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은 환율이 싸지니 옆 국가에서 아르헨티나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 달러를 은행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침대 밑에 보관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달러를 각 가정에서 보관하려 하는 중인 동시에 달러 보유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H님 말씀하신 미국의 달러의 발행량이 엄청 많아져서 달러의 가치가 점점 하방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현재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이라면 돌파구가 있을까요? 진짜로 살 길은 암호화폐 뿐일런지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환율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달러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된다라고 해서
이게 원화보다 달러가 더 약세를 띨 거다, 아니면 뭐 위안화보다 약세를 띨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러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하면서 그 외에, 달러 외에 나머지 화폐들은 더 빨리 약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위안화 차트 보여드리고, 각 지금 친중 그리고 반미 국가들의 차트들을 보여드리면 다 환율로 인해서 극심하게 이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경제 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르헨티나 일단 통화를 보시면 지금 1달러가 아까 이제 40페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보면 4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37페소인데 이거를 월봉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1달러를 1페소에 맞춰놨어요. 왜 이렇게 맞춰놨냐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때 굉장히 극심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제 그냥 달러를 페소로 그냥 고정시켜버려요. 1달러를 1페소로 이러면서 이렇게 고정이 됐었죠.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이 다 돈을 빼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페소를 은행에 가면 1달러로 주니까 달러로 바꾼 다음에, 왜냐면 한번 겪어봤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이미 그 몸에 이제 배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페소를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이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정시킨 거를 풀어버린 거죠. 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가치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고 다시 이렇게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보시면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반미 국가들, 신중 국가들은 환율 시장을 제가 쭉 모니터링하면 그런 나라들은 환율이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하고 자국 화폐들이 막 3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즉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4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보면 아르헨티나가 이제 중국에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에.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2009년 중국이 참여한 IDB 총회에서 중국 인민은행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3년 동안 102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를 수합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남미를 방문해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에 환심을 하죠. 75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약속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인 거죠. 독을 마신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계속 이제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그냥 중국에 붙는 거죠. 중국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국이 계속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올해도 또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해서 중국이 또 추가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도와줬고, 이제 IMF에서도 올해 570억 달러를 지원받았어요. 기존에 합의한 500억 달러에 더해서 7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막아지지 않고 있다. 예, 막아지지 않고 있다. 보시면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미와 협력 강화하는, 이제 이거 12월 3일자 기사예요. 아르헨티나가 또 9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사업을 체결했어요. 표정 보세요. 시진핑 표정이 아무 진짜 생각이 없는 표정이고, 아르헨티나 총리 같은데, 대통령 마크리 대통령은 웃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금 중국에 이제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통화가 저는 이 중국에 붙으면 붙을수록 더 위험해질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게 일봉이에요. 지금 아까는 월봉이었고요. 일봉 보시면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데, 이때도 그랬죠. 이렇게 또 박스 하다가 또 고점을 돌파해 버리면 이거 진짜 이 안에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쓰레기통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 아르헨티나 화폐는 쓰지도 않고,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국가적으로 다 통제를 합니다. 달러를 바꿔주지도 않고 뭐 1인당 바꿔줘도 진짜 소량만 바꿔주고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봤을 때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르헨티나처럼 된다고 하면 달러를 우리 일부 포트폴리오에 둬야 된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0원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달러보다 자국 화폐들이 더 빨리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르헨티나는 이런 경제, 말도 안 되는 진짜 경제 상황이고 GDP도 계속 뭐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해요. 보면 뭐 연간 성장률이 이거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보시면 지금 GDP가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이거는 뭐 나라가 경제가 엉망인 거죠. 거기에 물가 상승률은 지금 이렇게 심해졌어요. 10년 보시면 이렇게 45%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거의 이미 저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 제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에 주가 차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이에요. 보시면 국민들이 빈부차가 심하고 국민의 뭐 절반 이상이 빈민인 그런 나라가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지표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이,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4천에서 지금 3만, 보시면 2013년도에 3,900, 4천이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3,200 가까이 되니까 32,000 가까이 되니까 8배 상승한 겁니다. 8배. 그런데 어때요? 아르헨티나의 화폐 가치는 8배가 아니라 더 빨리 하락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가장 최악은 아르헨티나 화폐를 페소만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최악인 거고요.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하면 빨리빨리 이거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금이라든가 아니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달러나 금은 아마 이제 통제가 될 거라는 거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무조건 아마 그런 상황이 딱 도래하는 순간 바꿔주지 않을 겁니다. 뭐 지금 막 은행 가면 우리가 은행 갈 때 달러 바꿀 때도 적잖아요. 어떤 용도로 하는지. 근데 아마 그때는 정부에서 통제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하루에 100달러밖에 못 바꾼다. 그리고 한 달에는 총 뭐 500달러만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그 화폐인 페소가 가치가 0원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실제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화폐 가치가 빨리 0원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이 주식시장이 그나마 아르헨티나 화폐보다 덜 빠져서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올라가는 게 아닌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대충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침체로 가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침체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원화 자산이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러와 금 그리고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게 전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이제 만약 침체로 갔을 때는 원화도 어찌됐든 원화도 자산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원화도 이제 상관없지만, 만약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는 원화 가치가 빨리 0원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때는 원화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르헨티나와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나.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국민은행, 은행주들 이미 지분을 외국인들이 30% 이상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완전 죽이는 것보다는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배당으로 이렇게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가기를 걔들은 원해요. 금융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완전 뭐 죽이려고는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왜냐면 어떻게 보면 매년 상납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중국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왕에게 상납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들을.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놈들이 싹 가져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실제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융으로 지배하면서 저는 빼간다. 우리가 전리품을 이제 전쟁을 해서 챙겨갔던 것처럼 챙겨가는 거다, 매년.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식시장을 개방을 시킬 거다. 개방을 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영상 한번 봐보세요. KKSPT님이 올려주신 영상. 그리고 이제 박천구님이 개발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얘기를 써주셨어요.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에 보시면 많은 주소는 거래소 지갑입니다. 제가 이제 1위부터 5위는 거래소 지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갑을, 그리고 이제 이 주소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4만 개씩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 개의 지갑을 보유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사람 수로 보는 거는 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거래소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비트코인을 소수가 갖고 있는 것은 맞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지갑을 빼고 나머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지갑들이 다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에 이제 암호화폐를 두는 건, 그리고 이제 의견을 써주셨어요. 뭐냐면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두는 건, 제가 이제 어제 거래소에 일정 부분 제가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마운트 곡스가 그렇게 될지 누가 예상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거래소가 해킹 또는 자작극으로 문을 닫거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거래소 약관 읽어보시면 피해자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스타빗인가 하여튼 그런데 또 이제 또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얘기가 막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소형 거래소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나중에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런 대형 거래소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트레이딩 하는 물량이 아니면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하드월렛 지갑에 보유하셔라. 어느 정도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면 하드웨어 지갑을 꼭 사용하세요. 저는 95% 이상은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항상 몇 퍼센트가 어디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펌핑 있을 때 거래소에 있으면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펌핑 보시고 들어가시는 건 큰 수익을 단시간에 볼 수 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대부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펌핑된 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펌핑 됐을 때 처분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라면 쳐다도 안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이제 제 댓글에 썼는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펌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비트라든가 이더를 그 거래소로 옮겨서 그걸 매도해서 펌핑되는 코인을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래소에 만약에 비트나 이더가 아니라, 비트나 이더는 펌핑 시키기도 쉽지 않죠. 왜냐면 시총이 크기 때문에. 보통 펌핑되는 코인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코인들입니다. 소형 코인을 만약에 여러분들 거래소에 있어요. 시총 낮은 게 있는데 그 펌핑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다른 거래소랑 비교하셔서 다른 거래소는 아직 안 올랐는데 이 코인만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그때 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지갑에 넣어놨다고 하면 바로 이제 대응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업빛 같은 경우도 보면 펌핑이 순간 딱 됐다가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그 거래소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이거를 그쪽으로 옮겨서까지 하시지 마라. 그리고 그 해당 코인이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펌핑되어 있는 코인은 오히려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방송에서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소형 알트코인들 펌핑되는 거, 아니면 뭐 어제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고 해서 좀 단기 급등했던 코인들을 따라 들어가시는 건 이제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지갑을 주로 쓰시고, 거래소를 만약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라. 구글 OTP를 쓰시고 거래소별로 다른 암호를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암호 기억이 어렵다면 암호 관리 프로그램을 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쓸 게 많은데, 좀 이런 보관 관리 서비스를 좀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믿고 맡기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보험 처리가 돼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든가 보관 서비스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뮤엘 님이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비트메인의 지배 구조를 써주셨어요. 비트메인의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해서 비트메인의 지배 구조를 보면 텐센트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셨고, 소프트뱅크, 쇠카이어 결국에 뭐냐면 다 유대자본이라는 거예요. 다 유대자본. 그리고 IDG 캐피탈, 소프트뱅크는 구글, IBM 등 유대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하고, 또 간접 투자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 기업에 깊숙이 자본이 침투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기업들도 결국에 다 유대자본들이 그 금융 세력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 그림자 금융이 중국 기업들 초기부터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 외국인 자본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중국 봤을 때 외국인 자본이 2%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그림자 금융, 유대 자본이 들어가 있다, 이미 어느 정도는. 그리고 예, 그 부분에 써주셨고, 이제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메인이라는 기업이 우지한이 전면에 나와 있지만 많은 중국 기업들처럼 그림자 금융이 그 자본이 이제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비트메인도 마찬가지로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로스차일드 가문, 그 원래 금융 세력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다. 어떤 이슈를 던져주고 그걸로 가격을 빼면 사람들이 이 이슈가 진짜인가 보다, 이 위기가 진짜 위기인가 보다 판단하고 같이 그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은 정보를 사무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진진님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데 암호화폐 맞나요? 이제 제 질문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다르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는 죽이고 블록체인은 양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그 암호화폐 비관론자, 몇 번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암호화폐 이제 비관론자들이 보통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과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빗과 그다음에 퍼블릭을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 네트워크가 그냥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에게 거기서 활동한, 기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국가는 그냥 일을 하나요? 국가의 공무원들이 그냥 일하나요? 나라에서 세금 거둔 걸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생태계를 유지를 시키려면 당연히 누군가한테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뭐 삼성 SDS에서는 그냥 개발하던데, 아니면 어떤 우리 교수님은, 블록체인 전문가 교수님은 그냥 개발하던데 보상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성 SDS 직원한테 삼성 SDS 회사에서 돈 안 줄 테니까 개발하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월급이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암호화폐를 빼고는 이 퍼블릭
개념의 어떤 블록체인을 얘기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오영남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50일 이평선과 일봉 차트의 50일 이평선, 제가 이제 말할 때 4시간 봉에서도 이제 52평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또 말이 헛나와서 50일 이평선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4시간 봉의 52평선은 그냥 4시간 봉을 50개 평균을 낸 겁니다. 50일 이평선은 그 50일 거래일 동안에 그 일봉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을 모아놓은 그 선인 거고요. 그래서 52평선, 54시간 봉 이평선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뭐 50주 이평선, 50월 이평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보통 이제 이제 제가 그 일봉에서 얘기할 때 그냥 50일 이평선 얘기할 때 4시간 봉에서도 그걸 어떻게 보면 좀 구별 안 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셨나 봐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래소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해킹을 막을 수 없냐? 지금 이제 거래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코인원이 제일 안전하다고 했대요. 제가 봤을 때 코인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거래소들은 자기네 거래소가 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왜 별개의 지갑을 이용해서 보관을 해야 하나요? 주식은 해킹당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해커들이 개인들 인터넷 지갑을 털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마이더 월렛 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죠? 메타마스크도 이제 막 털어가고 합니다. 거기 이제 비번을 알아서 털리는데, 이런 것처럼 중앙화된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뭐 콜드월렛, 하드월렛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자산을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80% 물량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나머지 20% 물량만 거래소에 두고 입출금 서비스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 해킹을 막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탈중앙화된, 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분산형 거래소 덱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그리고 빗썸에서 오픈을 했고, 저는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더리움 대빈 카이버도 그 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바이낸스랑 경쟁이 될지는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덱스가 이렇게 완전 탈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했을 때는 진짜 해킹이 완전 안전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탈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뭐 100% 안전한 건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혹시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발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저보다 좀 많이 알고 계신 분, 이 분산형 거래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내일 이제 이 일부 시간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증권사별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지만, 보통 한국증권거래소 그리고 그래서 통합돼서 이제 처리를 하고, 실물을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매도하면 이틀 뒤에 이제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 이제 중복되거나 이중지불되거나 아니면 뭐 이게 매도가 제대로 이탈함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예탁결제원을 확인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이제 돈을 이틀 뒤에 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올해였나요? 올해 이제 삼성증권에서 배당을 한 주당 1,000원씩 할 거를 잘못해서 한 주당 1,000주씩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증권사 직원들이 112조인가 정도 되는 100조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증권 시총보다 높은 금액을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식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증권사별로 그렇게 하는 이 거에 대해서, 해킹에 대해서 안전하냐? 저는 기존 증권사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고, 결국에 증권사별로, 그리고 또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도 각각, 예탁결제원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이 보안 관련된 데다가 돈을 1년에 몇십억에서 몇백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 돈을.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티제로가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주식을 다 토큰화해서 이런 거래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5년 안에 앞으로 모든 주식들이 앞으로 토큰화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 기사에서. 그런 부분도 저는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리풀님이 의견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다고 했어요. 시장의 흐름이 안정적이게 되려면 저는 탈비트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든 코인이 가격은 유통량 및 단순 투기로 결정되고 있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의 기술을 인정받고 그 가치만큼 금액이 되려면 탈비트는 필수적인 요소. 제가 처음에 암호화폐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코인을 공부하면서 그 기술들이 미래에 사용될 생각을 하면서 가치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순간을 제가 겪을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된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나의 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코인이 진짜 그 코인을 쓰는 킬러 뎁, 이오스 킬러 뎁이 나와서 전 세계에 진짜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쓰는 것처럼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 뎁 안에서 활동을, 자기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그런 코인은 물론 떨어지긴 하겠지만 약간 따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빠졌는데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물론 같이 빠지긴 하지만 좀 덜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그런 코인들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실제 돈을 벌고 있는, 돈을 뭐 적은 양이라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회사가 이런 속도로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가치가 떨어질 수 없겠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바이낸스 BNB 코인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BNB 코인은 실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ICO 했던 가격보다 물론 15,000원인가 20,000원까지 찍고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빠지긴 했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덜 빠졌다는 거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덜 빠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낸스는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결국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내는 성장 가능성 있는 코인들은 나중에는 탈비트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 뭐 올라도 빠져도 이거는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해서, 물론 그 비트코인과 약간의 같이 흘러가는 흐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별개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방송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0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부에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